konnichiwa, 大家好,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고문 전재만입니다. (4년) 전에 주 태국 대사를 마지막으로 외교부에서 퇴직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션을 맡아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신 그 연사분들과 또 청중으로서도 많이 오셨는데 그 영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제주 포럼의 주제가 아시아 회복 탄력적 평화를 위하여인데 이번 세션의 주제는 민족주의와 회복 탄력적 한중일 관계입니다. 연사로는 중국에서 화동사범대학의 선저화教授를 모셨습니다. 일본에서는 니혼 다이가쿠 고바야시 소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는 한양대학교 윤혜동 교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오늘 한중일의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민족주의와 그와 관련한 한중일 3국의 관계 발전에 관해 논의하게 된 것이 아주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3국이 혹시 서로 싫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갈 수 없는 이웃나라라는 면에서 수동적인 면에서 보면은 운명을 함께 맞이할 수밖에 없고 또한 능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함께 바람직한 미래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면에서 동북아 미래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지에 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에 개회식에서도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전 대통령 피스 대통령님과 또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께서 두 분 다 그 민족주의 문제를 언급을 간단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정한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구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고바야시 교수님도 같이 들었죠. 예. 우리가 가진 시간이 총 90분입니다. 그런데 발표자분들이 각각 15분씩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토론은 지정 토론자 2분이 각 7분씩, 나머지 15분은 연사들의 답변과 청중들의 질문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정각에 마치려고 했는데 3시 3분에 마치면 되겠죠. 우리 3시 3분에 시작했으니까. 그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하고 리시브에 보면 각 언어별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국어 윤혜동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민족주의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시 한 50분 정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혜동입니다. 이 민족주의는 학계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기로 악명 높은 주제입니다. 민족주의자로서 민족주의 토론에 참석하면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도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은 혹시 민족주의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도 토론을 할 때는 잠깐 그 입장을 놓고 토론에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민족주의를 최근에 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관제민족주의, official nationalism 문제를 가지고 출발해 볼까 합니다. 관제민족주의라는 것은 관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를 지칭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 문제가 최근 2, 3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역시 한일 관계가 악화된 탓에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 박근혜 정권 때도 한일 관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정권 들어서 더 악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민족주의가 관제 민족주의라는 그런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사회에서 좌파는 반일이고 우파는 친일이다 이런 아주 이상한 도식마저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제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서 논의가 됨으로써 유명해진 개념인데요. 민족주의 논의에서 이 개념적 지형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은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의 민족주의 논쟁이고 미국에서 활동했던 베네딕트 앤더슨은 이 논쟁에 참여함으로써 유명한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아주 아이러니랄까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대체로 이 민족주의 논쟁에 있어서 말하자면 근대주의적이고 도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주의적이고 영속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대체로 주류 민족주의 입장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홉스본과 같은 영국의 좌파 이론가의 글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홉스본은 근대주의자인데요. 민족주의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라는 아주 도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홉스본이 동아시아 지역,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통 시대부터 민족주의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홉스본의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주류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아시아 지역의 민족주의는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근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민족주의는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질 때 관제민족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민족주의와 한중관계, 한일관계를 얘기를 할 때 이 민족주의를 두 차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1차 민족주의고 하나는 2차 민족주의인데요. 1차 민족주의는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만들어진 초기 단계의 민족주의 그리고 그것이 조금 성숙하면서 변형된 민족주의를 2차 민족주의 이렇게 정의를 하고 논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한국 민족주의는 식민지를 거치면서 강화되었고 해방 이후에 남북 분단이 되고 두 개의 민족 국가가 국민국가가 남북한에 만들어지면서 민족주의가 강화 정착되었습니다. 이 한국에서의 두 개의 민족주의 남한과 북한의 민족주의는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종적, 혈통적, 언어적, 문화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형성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원초주의적이고 영속주의적인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1차 민족주의 형성과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을 이제 조금 살펴본다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적 천화관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그 주변 지역에서는 이른바 소중화 사상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7세기 이후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소중화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이 소중화 사상은 아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라는 중심을 지향을 하면서 소중화라고 하는 주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한국에서는 다수의 학자들이 소중화 사상을 민족주의 기원으로 간주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민족주의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19세기 이후 근대 사회로 변화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한중 한일 관계의 특성도 이 시기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서 민족주의 발생사적 특징과 관련해서 한중 한일 관계의 특징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중 관계, 한일 관계는 역사학의 초점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는 주로 특히 식민지 지배를 중심으로 한 과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의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가장 큰 주역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하는 과거사 문제였죠. 그 반면에 최근에 이 중국 한중 관계에 초점이 두는 것은 이 G2를 구성한 중국이 앞으로 한중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동아시아 지역 또는 세계에서의 패권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는 초점이 과거와 미래라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데 놓여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의 논지는 기본적으로 1차 민족주의, 지금 아직까지는 이 북한은 특히 1차 민족주의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차 민족주의로 이행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제 이 발표의 핵심입니다. 북한은 세습 체제가 이어지면서 특히 북핵 개발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강한 1차 민족주의적 특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한은 90년대 초반 이후 탈냉전 사회에 들어서면서 민족주의, 이 폐쇄적 민족주의, 자국중심적 민족주의에 대한 자기 반성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났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린 민족주의 또는 탈민족주의, 포스트 내셔널리즘에 대한 논의가 특히 학계에서 상당히 강하게 일어난 적이 있고 그 일원으로 저도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한국 민족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이후에 1차 민족주의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1민족 1국가론이 중심이 된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공유를 하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뭐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한국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의 민족이므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1민족 1국가론을 기본으로 한 통일민족주의는 거역하기 어려운 아주 강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통일민족주의가 상당히 많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역기능 가운데 하나는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평등화 메커니즘을 1민족 1국가론이라고 하는 낭만주의적 민족주의가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남한 사회는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90년대 이후에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마는 북한 사회의 인권 억압이라든지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은 이런 통일민족주의, 낭만적 민족주의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 민족주의의 특징을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2차 민족주의를 빨리 변화시켜야 될 것이다. 이
그리고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의 특징과 관련해서도 반성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민족주의와 관련해서 한일 관계는 주로 이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중 관계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이제 역으로 초점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는 앞으로 동아시아의 미래와 관련해서 초점을 조금 이동할 필요가 있고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이 중국 중심의 천하관과 그 속에서의 한국이나 주변 국가의 위상을 조금 더 정치하게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이 이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는 데 따른 지역 질서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려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초점을 한일 관계는 너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로 옮기고 한중 관계는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봄으로써 오히려 미래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관계의 변화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관제민족주의 논의로 말문을 열었습니다마는 한국 사회의 관제민족주의 논란은 저는 이 한국 사회 민족주의 논의 또는 민족주의 논의 지평에 북한과 일본이 역할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런 논의가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 추측을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이 북한이 한국민족주의 논의 속으로 특히 이 문재인 정권 작년에 그 북핵 이 논의가 유화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북한이 한국민족주의 논의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본이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 논의에서 밀려나게 됨으로써 이 관제민족주의 논의가 부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국민족주의, 남한의 민족주의의 대상물로서 북한과 일본은 어느 정도 서로 대체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측면이 조금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민족주의, 2차 민족주의로서의 한국민족주의 특성을 강화하고 좀 더 개방적이고 동아시아 지역 내에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민족주의의 특성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제 논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윤 교수님은 한국 내에서의 민족주의 논의 과거 논의 상황을 일별을 하시고 그 낭만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서 안팎으로 열린 2차 민족주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에서도 다른 그 방향을 한일 관계는 미래로 초점을 맞추고 한중 관계는 지금 미래만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의 재분석도 필요해서 그 바탕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2차 민족주의로의 그 전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중국의 선저화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제목은 중국의 민족주의와 대외관계입니다. 지금 52분이니까 한 2시 10분, 2시 한 17분, 2시 한 20분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2시 10분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네. 好， 15분 중. 会议给我的题目是中国的民族主义与对外关系。其实我觉得，民族主义是我们研究的对象，但是我们在座的都不是民族主义者。因为一个学者如果是一个民族主义者的话，他的研究就会出问题。我不是一个民族主义者，我是国际主义者。
但是我也不是专门研究民族主义的啊。既然会议这个给我这个任务嘛，我就写了这篇东西。不过在我交了这个东西以后，又发生了很多变化，特别是中美贸易谈判出了问题。最近中国突然演了几部电影，我不知道大家有没有注意到？注意到了，上甘岭、打击侵略者，这个七夕是吧？一天2部。在我看来，这就是典型的民族主义的表现，因为它要传递一个信号。这个中美关系走到这一步，谈判谈不下去了，中国呢准备要表示出一种比较强硬的立场，就我敢于跟美国对抗，我不再让步了。它传递这个信号的方式是什么呢？是上演几部充分反映这个中国的爱国，就当时的爱国主义的立场观念的这样一些电影作品来传递这样一个信号。这个就使我们要重新考虑一下，就是在中国政府对外政策当中，究竟跟这个民族主义有哪些关系？在我看来，这个东亚的民族主义有共同性，就是不管是中国的，还是日本的，还是韩国的它和西方的民族主义同样具备一个两重性，就是西方的民族主义它具有先进性，但是也有侵略性同样，当这个东方的这些国家，特别亚洲的这些国家，在抵制西方的入侵的时候，抵制西方的侵略的时候，它反映出一种民族主义的情绪，但是它也有两重性，一方面它要学习西方，要这个把西方的一些先进的东西移植到自己本民族来，但同时他又要抵制西方，又要反对西方的侵略，所以这个呢，就是既要抵抗敌人，又要学习敌人，这就是东方民族主义的内在的矛盾性这个是中国历史就比较典型的反映出这个问题。其实我看在韩国、在日本嘛，也有大概类似的情况。那么这种东方民族主义发展到今天，就是现在的民族主义，从80年代以来，是民族主义热潮还是比较高涨的。可能反映在另外一些方面，比如苏联解体，比如这个英国脱欧，这些都反映出，包括南斯拉夫的分裂等，都反映出这个民族主义的现象进入一个比较复杂的阶段。但是不管怎么复杂，民族主义摆脱不了这个两面性，就是它既有积极的和宽容的一面，也有消极的和狭隘的一面。所以民族主义就其功能而言是一把双刃剑，两边有刃，一面是爱国主义的，是民族认同的，是国家认同；一面是种族主义的、大国沙文主义的、分离主义的、分裂主义的。其实现在最大的问题是把这两者混淆起来了。民族主义它不等同于爱国主义，也不能等同于民粹主义和这个种族主义。最大的问题在哪儿？最大的问题就是最具有欺骗性和煽动性的，也是最危险的、最需要警惕的，就是给消极的、狭隘的民族主义配上爱国主义的外衣。这个问题
我觉得中国现在就存在这个问题。韩国跟日本是不是也有同样的问题？我不太清楚，但是我觉得中国确实有这个问题，特别需要警惕。这个从民族主义走向这个世界主义，走向将来就是世界的融合啊，其中有一个我觉得有一个过渡阶段，其实这个过渡阶段就是区域共同体。世界的联合首先是区域的联合。所以这也是克服狭隘民族主义、克服这个消极民族主义的一个方式吧。啊，我说的就是东亚地区的这个共同体。在这个共同体当中，它需要的是理性的、适度的、宽容的民族主义，特别是对于中国、日本跟韩国来说，我理解的这个共同体，既不是过去日本军国主义鼓吹的大东亚共荣圈，更不是这个古代以中国为中心的天朝上国。这一点，特别是需要中国人认识的。刚才这位学者提的这个问题，我觉得是很重要的，对于中国学者和中国政府来说都是这样。当中国崛起的时候，当中国强大的时候，他如何对待他周围的国家、他的邻居，如何对待这个其他的国家啊？因为我是研究历史的，我们最近成立了一个州。就是中国和他的研究这个中国周边的国家，我发现一个很大的问题，好像中国邻居没有一个跟中国的关系是非常好的，是非常稳定的。越南、缅甸、印度，到蒙古、俄国。原来觉得朝鲜特别好，后来发现其实朝鲜是中国的敌人，也不好了。现在觉得巴基斯坦特别好，我想也长不了，很可能要出大问题。为什么？就是中国应该很好的研究一下，为什么中国和周边的国家和他的邻居搞不好关系啊？其中很重要的一个问题就是，老是以老大自居，这个东西不能平等待人，恐怕是一个很大的问题。我记得50年代的时候，这个奈温就是缅甸的总理讲过一句话，说你们中国呀是个大象，我们就是蚂蚁，你稍不留神就把我踩死了。这个比喻可能有点夸张，但是它确实说明了一个客观的情况啊。你越是体量庞大，越是应该小心谨慎地对待你的邻居啊。所以在中国处理这些问题的时候，要特别警惕这个自身的民族主义扩张的消极的那一面。至于说到中国的那个民族主义的发展，大概有3个历史阶段。第一个历史阶段就是鸦片战争前后，这个时候，中国还是比较传统的古代的民族观念，就是所谓华夷之辩，就是所谓以汉族为主体的，
那么到了辛亥革命前后的时候，就是当这个中华民国开始建立的时候呢，中国发生了一种转变，从过去的天朝帝国向现代民族国家转变。这个时候提出了一个什么是中国，什么是中国人啊？你想辛亥革命提的口号是什么？驱除鞑虏，恢复中华。这个中华指的是汉人，满人不是中国人，新疆也不是中国人，西藏也不是。后来孙中山直到孙中山提出五族共和的时候，才形成了现代的中华观、中国观。啊，这种叙述对于中华民族的凝聚，中华民族的这个整合，就是内部各族群的整合来讲，是一种合法性的叙述。所以对于中国近代民族国家的建立，也具有里程碑的意义。第三个阶段就是共产党领导的中国，就是中华人民共和国。这个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后，这个共产党领导以后，它有一个变化，出现个什么问题？就是世界主义的国家和这个国际主义的民族主义和中华民族糅合在一起了。因为共产党有一个理念，这个马克思主义有一个理念，这个无产阶级是没有祖国的，工人无祖国，全世界无产者联合起来。所以，因为共产党它是以这个马列主义为指导思想的，它就模糊了这个国际主义和这个民族国家之间的这个概念。比较典型的一个例子，1962年中印边界打仗，这个大家都知道。毛泽东把这个印度共产党总书记高士请到北京，跟他说喜马拉雅山那个地方鸟都不飞，我不感兴趣，没什么意思。但是尼赫鲁要，我就是不给他。为什么？因为他是资产阶级。什么时候你们要是夺取了政权，就是印度要成了共产党的国家，喜马拉雅山以南都拿去。所以你想，毛泽东是他这个什么观念？这是一个无所谓。这个是，如果我们是一家，喜马拉雅山你也可以拿去，那个什么长白山你也可以拿去。所以在这个时候，有相当一段时间，其实，就是中国共产党的这种国际主义的理念，淹没了民族主义和这个民族国家的观念，啊。但是到邓小平时代以后发生了变化，这邓小平呢，又转回到现实主义，所以他不太强调意识形态化，讲究国家的利益、民族的利益、国家的发展。在这个情况下，民族主义似乎又回到了就是共产党的主张当中，回到了中国政府的主张当中，这是一种现实的民族主义。而且在这个时候，邓小平讲了一句话，我觉得是非常重要的。他讲就是中国永远不称霸，中国永远不当头。这个理念其实就限定了他所提倡的现实主义和民族主义是有范围的，是有限度的。那么现在，中国提出了要复兴中华民族的中国梦，
其实是民族目标和政治目标的一种重合。我个人是这样看啊，作为一个中国人，就现在在中国社会，中华民族的内部的凝聚力其实还在于中国共产党的领导，因为现在没有一个党能够替代它。试想，突然今天中国共产党垮台了，中国一定大乱。所以问题不在于这个是要共产党还是不要共产党，问题在于共产党怎么认识自我，怎么改造自我。这个恐怕是现在中国面临的一个比较大的问题。那么在处理和亚洲国家，包括跟美国的关系，因为美国现在也在亚洲啊，要警惕民族主义。这就回到我开始发言讲的那个问题：中国现在面临着美国的压力，需要的是不是愤怒和勇气？现在中国需要的是冷静、耐心和智慧。好吧，谢谢大家。 谢谢. 제가 3분 내에 맞춰달라고 쪽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 교수님은 민족주의가 동서양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한중일 삼국의 민족주의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었고 또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 교수님께서는 한중 삼국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민족주의를 버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선진적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중미 관계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연사로 나오신 일본의 고바야시 교수님께서 한국말로 할게요. 아니요, 일본말로. 아니, 내가 한국말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까라는 제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시계로 2시 25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죠. 小林でございます。すいません、今日は日本語で話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二人の先生方、著名なユネドン先生、そして新次派先生、先生の非常に崇高なお話の後に私の話をするというのはとても恥ずかしいんですが、私のお話は非常に具体的な話で、一体日韓中の関係、これからどうしていけばいい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チェジュフォーラムという、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場でお話しさせていただける貴重な機会をいただき、国立外交院およびチェジュフォーラムの事務局の皆様には、誠に感謝申し上げます。チェジュフォーラムに参加しますのは2度目でありまして、チェジュ島には2013年から現在まで、通算で1年ほど住んでいた経験があり、ここは非常に僕としては親しみのある場所でありまして、現在も1年に1度あるいは2度ぐらいはですね、チェジュ島に訪問して、地域社会から見た日韓関係というものも考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で、私の専門は歴史でございます。で、歴史なんですが、歴史というものがどのように未来を作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か、そして学問の力、あるいは私たち人間の知というものがどのような可能性を持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歴史を通じて考えているというのが私の立場でございます。しかしながらですね、その日韓関係ですが、ご承知のように極めて厳しい状況が続いています。東京やソウルで日韓関係の対話をするとですね、大体喧嘩をするんですね。しかしながらですね、チェジュのような首都ではない場所では、空気もきれいですし、深呼吸をしながら冷静な議論を行うにはとてもふさわしい環境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で、本日私は日中韓関係の現状を踏まえ、
東アジアの未来を作っていくために、私たちは今何をどのように考えていけばいいのかについ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まず日韓日中関係の現状から見てお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私たちは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が進めば国民国家はもはや意味を持たないのではないか、ある意味コスモポリタン的な、つまり地球市民的な時代の到来を期待していました。そこには国境線が生み出した悲劇を乗り越え平和な世界を目指すという私たちの強い意志と人類愛に満ちた夢というものが込められていました。しかし実際に私たちが目撃しているのはそれとは正反対の状況です。国民国家の壁はさらに強固に、そして高くなり、ネーションの内側外側の至るところで激しい対立や憎しみが生じています。東アジア地域も例外ではありません。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日韓関係は極めて厳しい状況にあり、戦後最悪とさえ言われています。背景には領土、歴史認識というこれまでの既存の問題に加え、自衛隊機への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問題といったある意味新たな安全保障、ちょっと安全保障の意味は違うわけですが、安全保障問題もあります。さらに、国会議長による天皇に関する発言も、これは日本社会の韓国に対する世論というものを大いに刺激しました。日中関係について申し上げますと、改善基調にはあるものの予断を許さない状況です。というのも、日中関係は戦略的互恵関係が提唱された2008年の段階に戻るだけであり、単にマイナスだったものがゼロになるだけというような日中関係は改善とまでは言えないという厳しい指摘も見られます。日韓関係と同様に、歴史や領土、安保問題が日中関係を左右する大きな変数として、存在しています。こうした日韓、日中関係が直面している困難さはしばしナショナリズムをキーワードとして説明されます。まず提起したいことは、私たちが今目撃しているこの東アジアの困難な状況を生み出していると言われるのはナショナリズムな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問う必要があ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ナショナリズムは極めて多義的で定義するのは困難です。日本ではナショナリズムとカタカナで呼ばれることが多く、日本語の翻訳語は定まっていません。事実、民族主義や国民主義、国家主義などの訳語がさまざまな論者によって用いられています。さらにナショナリズムの定義を目指すならば、私たちは立ちどころに困難に行き当たります。すなわちネーションとは何かを定義することなしにナショナリズムを定義することは極めて困難だからです。ネーションは民族なのか国民なのか、これも日本語では十分に定まった訳語が存在していません。ナショナリズムはイデオロギーなのか、あるいはその実践としてのイデオロギー的運動なのでしょうか。さらに論者によってはナショナリズムを国民感情や排他主義的な暴力の側面から捉える場面もあります。その場合、ナショナリズムは国民感情や排他主義とイコール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イコールでなければどのような関係性がそこに存在しているのかという論点も出てくるでしょう。ナショナリズムを議論を行う際、言葉の定義を行うことは重要でありますが、それが難しい場合は少なくとも自らの立場を明確にしていくことは意味あるだろうと考えて、私の立場をこれから述べたいと思います。私はナショナリズムがとりあえずの最良の政治共同体とみなされた国民国家を作り上げ、それを維持するためにネーションに対して発動される凝集力と捉えています。そこにはネーションを国民国家の構成員として創造させるさまざまな仕掛けが組み込まれています。こうした仕掛けから繰り出される凝集力は同時に強力な排他性を兼ね備えており、しばしそれはネーションの内側外側で激しい暴力として顕在化します。私はいつも日本の状況を見ながら考えていますが、もしかすると私たちが目撃しているのは西洋の近代地として編み上げられてきたナショナリズムそのものではなく、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固い芯のようなものに何重にも包まれている皮のようなものを見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例えばヘイトスピーチや日本人の対韓対中認識、さらには韓国や中国に対する否定的な言説の反論などがそれにあたります。こうした認識を踏まえ、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固い芯ではなく、その皮に着目して東アジアの未来を考えるというのが私の立場になっています。ここでは日本社会に見られる、その事例について、ナショナリズムなのかという事例について、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一つは日本社会において
敵か味方か、あるいはこちら側かあちら側かという単純な2項に区別し、敵やあちら側にラベリングされた個人や集団をネーションから徹底的に排除しようとする暴力的なメカニズムが日本で作動していることです。第2に、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をめぐる危機意識に根底を置く国民感情の噴出です。そこには自らのネーショ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脅かされ、何かが奪われているという、ある意味日本人の、日本というネーションの喪失感が存在しています。そしてそれはしばし他のネーションから攻撃されているという自己認識が立ち上がり、その攻撃者に対する激しい抵抗が試みられます。こうした抵抗はしばし他のネーションへの暴力に転化していくことは、歴史を見ても現状を見ても明らかかと思います。それでは最後になりますが、私たちは何を考え、何をやるべきなのか、それは考えて対話することが未来につながるんだということを最後にお話を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私たちはナショナリズムを考える際、そこにまとわりつく暴力の存在について十分に認知的になっ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歴史の悲劇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も、ナショナリズムの台頭が国民感情の衝突を媒介として究極的な暴力と破滅につながるかもしれない回路を断ち切っておかねばなりません。そのためには何を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ここでは2点だけ指摘してお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第一に、ナショナリズムが持っているもう一つの側面を思い起こすことです。ナショナリズムはネーション間の対立や衝突を引き起こすだけではなく、国民国家の存在を前提としていますが、異なるネーション間での協調を促進させる可能性を持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今それを思想実践的に追求してみることには少なくない意味があるように思います。残念ながらナショナリズムは常に仮想的、仮の敵ですね、仮想敵の存在を必要としています。だが私たちにとって今や仮想敵というのはネーションやステート、イデオロギー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にとっての敵は空気や水です。つまり汚染された空気や水、そして病気こそが私たちが共に戦う敵なのです。環境や医療といった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協調のナショナリズムを発動し、日中韓による協力関係の推進と共生を目指していくことが必要不可欠な時代的要請のように思います。第2に、感情の高まりを抑止し熟考するネーションの構成員を生み出すために、メディアはどのような可能性を持っているのかという点について考えてみることであります。急速なメディアテクノロジーの発展は地球に暮らす人間に対して空間や時間感覚を劇的に変容をもたらしました。ツイッターやフェイスブックなどの SNS は情報の個別化や細分化を引き起こし、自らが見たい情報だけに接触するというフィルターバブルや、自らと同じ意見の人々と交流を繰り返すことで自らの意見が増幅強化される現象が広がっているとの指摘も見られます。このことはネーションの感情を刺激し、ナショナリズムを有する対立の側面を一層顕在化させるリスクをはらんでいます。こうしたリスクを排除しながら、どのようにすれば感情ではなく熟考する行為をネーションの内側と外側に定着させることができるのか、そのために果たしうるメディアテクノロジーの役割についても改めて問い直す作業が必要になってくるでしょう。私は現在の東アジアの困難な状況を一気に変化させるような素晴らしいアイデアを持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ながらですね、少なくても考えること、こういったことこそがですね、私たちにとって現状を変化させ、少しでもいい世界とは言いません、少しでもマシな世界を作り出す可能性を持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こうした対話の可能性、そしてナショナリズムが持っている実は潜在性のあるポテンシャル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をですね、もう一度振り返って、そして私たちが共に戦うべき敵である環境問題や医療問題というものこそがですね、日中関係の協力強化につながっていくんではないの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指摘して私の話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시간을 15분 드렸는데 12분 만에 맞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넘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빨리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통역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잘 전달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고바야시 교수님께서는 일본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이 영토, 역사, 그리고 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별로 좋지 않았던 과거를 지적하고,
그 내셔널리즘의 특징이 뭐 적과 우리 편을 구분하는 이분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위기의식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그 좋지 않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또 그 설명을 하시고 우리로서는 국민 감정의 충돌 그리고 이런 것이 폭력과 파멸에까지 이르게 되는 내셔널리즘에서 벗어나서 다른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지역 공통의 문제인 환경, 의료 등의 협력을 추구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에 따른 급속한 감정 악화의 확산이나 부작용을 막고 이성적인 논의가 정착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리가 현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아이디어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조금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취지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다음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김한근 책임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7분 정도 쓰시면 되겠죠. 일단 부탁합니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분의 발표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오늘 역할은 토론이기 때문에 발표자분들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반대 토론의 입장에서 먼저 몇 가지 문제를 짚고 같이 논의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맡고 있는 이 민족주의라는 문제에 관해서 즉 민족주의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합니다. 특히 1차 민족주의에서 개방형인 2차 민족주의로 나가야만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이 맡고 있는 민족주의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민족주의를 설명하실 때 근대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오디언스들의 그 시각을 위해서 반대 의견 왜 그러면 원초주의자들은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민족주의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심지어는 윤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근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합스범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즉 근대 이후에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를 들어 유태인들은 수천 년 동안 국가도 없었고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는데 어떻게 그런 민족적 정체성을 근대 이전부터 형성하고 근대 이후에는 유지하고 결국은 국가를 이루었냐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했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문제 또 동아시아에 관한 문제에서도 본다면 몽골은 근대 이전에 이미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국을 이루었고 근대 이후에도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현지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과연 중화민족으로 변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남아있지만 한족이라는 중화문명을 이루었던 중심이 됐던 한족의 민족 정체성이 꼭 근대 이후에 형성됐느냐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현재 많이 달라졌을 거다라는 논쟁에서 과연 그럼 삼국시대에 민족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는 발해를 한 뿌리라라고 생각했고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에 대해서 배척하는 등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에 대해서 배타적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의병이 일어났던 문제, 청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원병을 요했던 문제, 누르하치가 통일해서 부상하고 있던 여진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임진왜란에 즉 한반도 일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냈던 문제 등을 본다면 삼국시대부터 형성되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나타나면서 민족적 정체성이 나타났던 요인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이로 인해서 심지어는 민족주의자들, 이론가들, 근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근대 이론은 서구 유럽에 잘 맞는 이론이고 동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중동 국가를 본다면 원초주의 이론이 맞지 않느냐라는 제3의
앤토니 스미스의 민족 상징주의 학파들이 새로이 나타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먼저 1차 민족주의를 근대 민족주의로 본다면 상당히 해결하기 쉬운 근대 이후에 형성된 거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나타내기도 쉬울 건데 만약 이걸 원초주의로 본다면 수천 년 동안 형성되어 왔던 것들이 단순히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이 개방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국에 관해서 민족주의 얘기해 주실 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의 즉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관용적인 민족주의를 윤호동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개방형 미차 민족주의와도 연관되는 부분에 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중일이 삼국이 모두 민족주의적인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형성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삼국 모두에게 손해가 나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각국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민족주의를 즉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정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 계신 발표자분들이 좋은 발표를 해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일시적으로 정치적 이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부 정치가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민족주의라는 도구가 국익에는 장기적으로 훼손이 온다라는 것은 국민적 인식으로 바탕으로 어떻게 전파하고 그것에 대한 대중들의 삼국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를 기반으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민족주의를 21세기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과연 이 문제에 관해서 양보해달라고 얘기하면 현재 정치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중화민족으로서 소수민족 문제를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해결하려는 중국에게 과연 중화민족이라는 개념 자체에 관해서 그거보다는 동아시아 공동체로 나가자고 한다면은 소수민족 문제가 눈앞에 있는 중국 지도자들이 과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 그리고 소수민족 또는 한 민족주의 공동체 내에서도 소수 그룹으로 나타나는 그런 집단들에 대한 보호를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고바야시 소메이 교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매우 동의합니다. 즉 한중일에 대한 민족주의가 국내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한중일의 타겟을 한중일 민족주의의 타겟을 기존의 상대 공동체보다 앞서 나간다는 또는 상대 공동체를 배타적으로 공격한다기보다는 그 타겟을 아예 전혀 바꾸는 개념에 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즉 한중일 민족주의의 공동 타겟은 이 중에 한 민족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오염, 빈곤, 질병이다라는 이런 새로운 타겟을 만들어냄으로써 한중일이 각자 국내 정치적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정치적 도구로서의 활용이 있더라도 외교적, 국제관계적으로는 새로운 타겟, 전혀 다른 개념의 타겟을 만들어냄으로써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술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그 문제 제시들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 연구센터의 최진백 교수님의 토론을 7분간 더 듣고 나서 그 두 분이 같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사분들이 그 한 분씩 대응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사분들의 시간의 대답을 듣고 시간이 남으면 청중들께도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 훌륭하신 학자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족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참 젊었을 때부터 많이 해왔던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테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해보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들 논의들 지금 해주시긴 했었지만은 왜 이 민족주의 문제가 과거 역사로 넘어가지를 않고 다시 우리한테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다시 다가오고 있는지, 그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은 이러한 민족주의 단계를 넘어서 1차적 민족주의에서 2차적 민족주의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개방적인 민족주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어려운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한 논의들이 지금까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이 민족주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를 갖다가 한중일 삼국이 양자 관계에 머물러 있을 적에 이 문제가 계속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대 역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각자 서로가 서로한테 본이든 본이 아니든 주었던 상처들이 너무나 크고 이렇기 때문에 그 양자들 관계에서는 이런 민족주의 문제가 상당히 우리 관계들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 민족주의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오면서 민족주의가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것이 지금은 분명한 어떤 논의에서는 어떤 근대의 과정에서 어떤 괴물과 같은 그러한 그 존재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관한 분명한 우리들끼리 합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삼국 관계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우리들을 갖다가 계속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에 관한 우리들이 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윤해동 교수님께서 관제 민족주의와 관련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그 앞으로 이제 그동안 한국 내에서 민족주의에 관한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스스로도 이러한 민족주의 문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성찰이 있었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그 한국 나름대로의 그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 어떻게 지금 다시 이런 문제로 그냥 계속 남아 있으면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후퇴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성찰의 이런 민족주의에 대한 그 고민의 과정이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해답을 줄 수 없었던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주화 교수님께서 중국의 민족주의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전주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관제 민족주의 얘기를 갖다가 그 윤해동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이 관제 민족주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1972년 중국하고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주울레 총리가 다나카 총리한테 과거 배상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전향적인 관계로 넘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1998년이었던가 미국이 유고에서 폭격을 했었습니다. 오폭을 해갖고 미국 그 비행기가 그 유고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폭격을 당함으로 해서 중국이 그거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중국 사회에서 그거에 관한 무슨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나타나고 했었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런 것들을 갖다 오히려 억압을 하고 그 안정시키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들어와서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 몽인이 중국의 꿈과 위대한 중국 민족의 부흥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민족주의를 끌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한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러면은 그런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과거로 회귀를 하려고 하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 중국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 궁금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바야시 교수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지금 진짜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 참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그 일본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 중에 가장 큰 것은 왜 한국은 끊임없이 과거를 갖다가 되살려서 이 문제를 갖다가 그 우리를 갖고선 괴롭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항상 이렇게 나빴던 게 아니라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무라야마 그 다마가 나오고 그랬을 적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는 상당히 좋았던 그런 시기가 있어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과거의 문제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번에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이제 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국민들하고 일본 국민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그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그 전쟁에서 참여해서 죽었던 많은 그 병사들이나 이러한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A급 전범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진짜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면은 그건 비단 한국하고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범들의 그러한 저기들은 딴 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본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 민족주의 문제가 가장 이렇게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로 들어섰던 큰 이유는 중국의 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의 어떤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중국 스스로도 부상을 하면서 민족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끌고 나오면서 이렇게 그러한 정치 과정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 제가 일본 측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일본은 이런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중국이 부상함으로써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국제적인 견제나 이러한 역할들을 일본이 더 나서서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떠한 포인트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한국은 오히려 이렇게 배제시켜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한국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사실은 더 어렵게 만들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우리가 토론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제가 어제도 세션에 2군데 가봤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와서 열심히 듣는 경우는 제가 2분 다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거는 지금 2분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 같으면 답변을 잘 못하겠다 싶은 질문들을 하시고 그런데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아까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고바야시 교수님부터 그다음에 션教授, 윤 교수님 이렇게 3분씩 한 3분 정도 안에서 하시고 조금 더 길면은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분 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3분 중 징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二人の先生方からコメント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非常に難しい質問なんですが、まずちょっと3分ということなので、ちょっと全体をまとめ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で同時にですね、今日せっかくユン先生、シム先生もいらっしゃっていて、僕は一人の学生としても質問を持ってきているので、その質問も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なので、3番目の討論者かもしれません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非常にそれは1問だけです。非常にシンプルなんですが、中国や韓国はネーションステートを実現してい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もう少し違う言い方をすると、僕の理解、これ間違ってるっていうことを指摘してほしいんです。この場で指摘をしてほしいんですが、韓国はネーションステートを目指していてまだ完成してない。で中国もネーションステートを目指していて完成してない。しかし日本は明治以降ナショナリズムを高め、曲がりなりにもネーションステートを完成させてしまった。で残念ながら、僕は日本人だから残念なんですが、おそらく日本はネーションステートとしては下り坂の国家になっていくわけで、これもう残念ですけどなわけですね。しかし中国と韓国は、少なくても中国は上り坂にあるネーションステートを目指す国家であるとするならば、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ことの高まりはもはや東アジアにおいては避けられ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てしまうんですね。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するならば、中国は西洋のルール、西洋の国際秩序を否定しながら西洋の国家のモデルであるネーションステートを目指しているのか、この矛盾をどう考え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も合わせてですね、お聞きしたいということ。ナショナリズム、ネーションステートの発展段階が日中韓でそれぞれ違うのに、ナショナリズムのことの議論というものができ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の問題点を質問したかったというのが僕が学生としての質問です。で、次に討論者2人の方のご質問にお答えしていくんですが、日本の場合ナショナリズムの問題を考えるときにですね、一番考えなきゃいけないのは、戦争の記憶っていうものの継承におそらく失敗した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して戦争の記憶の継承というのはですね、同時にそれは和解への意思、あるいは和解することの意義というものがおそらく国民の文化の中に根付かなかった。でこれは今日ご専門の先生そこに座ってらっしゃいますけども、浅野先生いらっしゃってますけども、昨日のそのセッションでもそういう話は出るわけなんですが、おそらく世代交代してしまった、戦争を直接経験した世代が変わって、安倍総理もそうですけども変わってしまった時に、その戦争の記憶あるいは記憶が継承がやっぱりうまくいかなかったんではないのか、それによって和解への意思っていうものがうまく、機能し続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考えます。で2点目ですが、これでも最後です、終わります。2点目ですが、植民地支配の問題です。植民地支配の問題に関して言えば、これは1951年の日韓国交正常化交渉以降、ずっと日本と韓国の間では植民地支配にめぐって対立をしています。で一度たりとも多分間違ったことないと思います。間違ってたら指摘してください。一度たりとも交わったことない。つまり植民地支配をめぐる、記憶あるいは、検証というものが日韓の中で折り合いがつかなかった。そして現在もつかない、おそらくこのままでいくと今後もつか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えば、これは非常によろしくない状況であるとするならば、日本と韓国は何か新しいフェーズに乗り出すためには何かが必要なわけですね。そのために何が必要なのかというのは僕は一生懸命考えてるんですが、思いつかないのでフロアの皆さんに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今日来ま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以上でございます。고맙습니다. 그 질문 빼고 답변은 2분밖에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성 교수님 합해서 5분 동안 말씀하시죠. 那个金教授这个问题，我不知道是不是我听明白了。你好像提出一个这个中华民族什么是就是日本和韩国都是单一的民族，而中华民族是一个多民族的国家，是不是这个多民族的国家返还到单一民族的国家就没有民族主义的问题了？也可能我理解错了。我作为一个学者，我认为啊，这个我们讨论问题应该从现实出发。我反对自古以来怎么样。中国政府经常这么说，其实我还真的给外交部写过一封信，我说你们不要讲自古以来什么什么就是我的。自古以来从哪个古？
是罗马那个帝国那个古代，还是蒙古帝国的古代？所以这个问题是不现实的。而且我觉得如果提出来，可能会引起很大的麻烦。第二个问题，这个中国梦是什么？其实这个问题应该问习近平。我的理解，就是民族主义，就是政府是不是一个民族国家的政府是不是可以利用民族主义当工具呢？是可以的，但是呢，要看在什么时候。我举个例子，就说《上甘岭》这部电影，我前2天又看了一遍，和我上小学的时候，上中学，和我上中学的时候看这部电影的感受完全不一样。为什么？因为那个时候中国非常那个羸弱，它刚刚摆脱了战争，经济也没有搞起来，就面临着跟美国的一场战争。在那种情况下，需要民族主义，才能把这个人民团结起来。而且当时跟美国发生的这个斗争是一场军事斗争，所以那个时候看了这个电影，虽然我上中学，但是有一种比较兴奋的感觉，就是其实中国不用怕美国。我不是说这个电影讲的是不是事实啊，那是另一回事儿。后来我对这个朝鲜战争、抗美援朝战争的研究，其实我是知道这个事情到底怎么回事的。但是电影它是作为一种宣传工具，作为一种符号，它要传达一个信息。这个信息当在中国感到自己受到威胁的时候，感到自己这个民族没有凝聚力的时候，它会起到一个团结的作用。但是现在就完全没有必要。且不说现在中美之间也不是军事斗争，是吧？它就是这个贸易上的这种摩擦，所以这个靠民族主义的这种工具来发动社会，有必要吗？前几年那个萨德问题，我觉得也是中国政府犯了同样的错误。萨德问题，两国可以外交谈判吗？有必要让老百姓上街，把韩国商店都给砸了，把韩国的电影都不让放了？所以在这个一个国家，特别是在它发展强大的时候，处理外交问题最好不要用民族主义这个工具。至于说到中国梦，我的理解就是现在其实中国应该关心的是自己的核心利益，应该确定自己的核心利益究竟在哪儿。你不能说全世界都是你的核心利益，非洲也是，欧洲也是，没有，就到这儿了。所以你说那个南斯拉夫，中国为什么马上让步？那不是中国的核心利益。那个南斯拉夫，打仗，你也那么操心，你也非去跟那个叫什么来着？那个总统我忘了，跟他掺和在一起，那不是自找麻烦？但是涉及到身边的问题，涉及到中国的核心的利益的时候，是不能让步的。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도 공평하게 한 5분 정도는 드려야 되겠네요. 말씀하시죠. 저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질문이 많았는데 김환근 교수님 질문 이건 정말 영원히 그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전근대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진왜란 때
잘 아시겠지만 일본군이 상륙을 해서 서울까지 급속하게 점령을 합니다. 경복궁에서 임금이 의주로 도망을 가는데요. 왕이 서울을 떠나자마자 경복궁이 불이 탑니다. 지금 역사학에서 이 일본군이 불을 놨느냐 아니면은 서울 시민이 서울에 살던 한국 사람들이 불을 놨느냐. 역사학에서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불을 놨다고 그죠? 노비들이 불을 놨습니다. 노비들이 불을 놓고 장례원이라고 하는 장례원은 노비 문서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장례원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노비 문서를 탈취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의병이 많이 일어났는데 의병에 농민들이나 노비들을 동원을 해서 양반들이 의병을 지휘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군과 노비 거기에 동원된 노비들이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일본군과 싸웠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일본의 투항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노비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민족주의의 이 평등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건대 사회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회의 노비가 반인 조선 시대에 그 노비들이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양반과 나도 동일한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전근대 민족주의가 가진 논의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민족주의 논의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이건 학계에서도 해결될 수 없고 현실이 변할 때에만 이 논의는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근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앤토니 스미스의 민족 상징주의, 그 민족 상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근대 민족주의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근대 이후에 민족주의적 특성을 구성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가 민족주의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근대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진백 교수님의 질문인데 한국 민족주의의 비판적인 성찰의 성과는 사라져 버렸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에 박근혜 정권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반대를 하면서 이게 참 잘못된 시도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반일 민족주의도 그다지 이 좋은 성과를 낳지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지만 한국 사회에 이 상당히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겠는가.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바야시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한국은 지금 내신 스테이트를 실현하고 있는가? 지금 남한 사회가 국민국가인가, 내신 스테이트인가 아닌가? 내신 스테이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겁니다. 통일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국가를 완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민족 일국가론에 입각한 사람들의 논의죠. 그런 사람들은 남한 국가가 결손국가, 브로큰 스테이트다, 분단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국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20대들은 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두 개의 국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연구자들도 상당히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한 사이에는 이제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국민국가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션 스테이트가 실현되었느냐 아니냐라는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저는 후자입니다. 근대 이후 내션 스테이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민족 일국가 혹은 완성된 어느 정도의 이 아주 잘 세련된 형태의 국가만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한 같은 이런 이 국가를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대 정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 교수 두 분 하실 말씀 있으면 1분씩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까, 김학근 교수님, 최 교수님? 네, 저기 네, 김 교수님 1분만. 예. 근대 국가 형성에 관해서 일단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민족주의 근대주의 이론가들 사이에서도 나중에 이제 이론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데 네이션 빌딩에서 민족이 국가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근대 국가는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다라는 기본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사실 베네딕트 앤더슨이나 에릭 합스범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민족이 국가를 이룬 예도 있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 국가가 먼저 형성된 다음에 대중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중적인 산업화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됐다라는 반대의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근대 국가라는 것이 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후발 근대주의자들 이론가들인 베네딕트 앤더슨이나 에릭 합스범처럼 국가가 만들고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민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사람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처음에 프랑스어나 이탈리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25%밖에 없었고 이탈리아나 프랑스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총 50% 정도였지만 2세대, 3세대 교육과 그 안에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됐다라는 면에서 본다면은 초기에 근대주의 이론가들이 얘기했던 일민족 1국가만을 성숙한 근대 국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도 근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혹시 청중 중에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거를 또 감안해서 질문할 게 많이 있어도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순간에 생각나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7년 전에 읽은 그 수지 킴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쓴 그 평양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영어로 된 걸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 그 책의 그 영어 제목이 제 기억으로 Without you, 하고 There is no us. 당신이 없으면 너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뭐 그런 그 영어 제목이었습니다. 뭐 내용은 그 수지 킴이라는 그 미국 여자가 평양에 2번 가서 평양 그 대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쳤던 경험을 그 책으로 적어놓은 건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 생각이 나는 거는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결국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를 좀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에 대한 개념이 민족으로 또 고향이 되고 민족이 또 인류가 되고 그래서 우리 뭐 스타워즈나 제가 중국 가서도 이야기한 거 있는데 그 산티라는 그 공상과학 소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외계에서 이 지구를 침범해 오면 전부 다 단결해서 그 미국, 중국 전부 다 합해서 공동 그 방어사령부가 생기고 하듯이 이래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문제 제기와 논의가 향후 한중일 3국 간 회복 탄력적 평안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그 연사분들, 청중분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